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3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후덥지근한 날씨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옛날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1953년 이야기니까 62년 전 이야기가 될 것 같으네요. 3일 뒤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오늘 기사를 써서 알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예, 정전협정. 오늘 기사 썼어요? 정전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맞아서 평화조약 체결 청원을 한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휴전이라고 하니까 그냥 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날이죠.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이제 명칭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 휴전회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코 이제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현대사인데요. 그 제목은 좀 이렇게 희화화할 수 있는 건데 눈싸움, 자리싸움, 유치찬란한 휴전회담 그 정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명색이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은 끝내는 휴전회담인데 왜 유치찬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의 성격부터 이제 사실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무슨 거대 담론 이야기 하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전쟁이 사실 좀 특이한 전쟁이거든요. 어떤 점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게 이제 1950년 우리가 알듯이 6월 25일 새벽인데요. 전쟁이 끝난 게 1953년 7월 27일이거든요. 한국 전쟁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남북한,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련까지 했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 그래서 직접 참전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 합하면 이제 20개국의 젊은이들, 군인들이 직접 총을 들고 참전했던 그런 국제전이거든요. 그래서 제3차 대전의 대체전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5년 만에 이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종전 5년 만에 다시 세계가 아무리 냉전이라 그래도 세계 대전을 또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에 또 한참 또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동서진영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대리전으로 한판 붙은 거죠. 그렇지만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한반도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혈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1951년 6월쯤의 일입니다. 전선은 어디에 형성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휴전선, 우리가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데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공산군 측 같은 경우는 이제 1951년에 그 대대적인 총공사를 2차례나 벌입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이 60개 사단분의 어떤 전투 장비, 그다음에 보급품 이런 걸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럼 유엔군은요? 그 유엔군 주도한 게 사실 미군이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쉽게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반전 여론이 막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참전을 하기도 했고 또 1950년 12월 달에는 핵전쟁을 한반도에다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상 핵무기 표적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평강 그쪽을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영국이라든가 동맹국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래갖고 이 반대를 너무너무 극심히 해갖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카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국들도 빨리 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소리가 커졌던 거죠. 근데 중공군도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신 무기는 아니었지만은 이 중국군이 사실은 이 재래식 군사력이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부군이라 그래갖고 장개석 우리가 얘기하는 장제스 어떤 국부군을 또 물리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제도 일본군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해전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인구로 밀어붙였던 거고 사실은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막 이렇게 지체가 되고 전선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한반도가 아니라 유럽이었거든요. 서부 유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련의 수중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이제 확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더 이상의 싸움은 어려웠던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끝내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휴전회담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예, 1951년 7월 8일입니다. 개성에서 이제 예비회담이 벌어졌었는데 개성 그 당시에 적진이었어요. 예.
예비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의제를 뭘 할 것인가 협의하는 그런 회담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벌써부터 코미디 같은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코미디요? 이 휴전사를 보면은 예비회담 장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회담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개성의 광문동 민가에서 벌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담장에 입장한 유엔 측 연락 장교단은 공산 측보다 먼저 남쪽을 향하고 자리에 앉았다. 공산 측은 그것을 보고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마주 앉은 공산 측이 보드카와 맥주, 과일, 캔디 등을 내놨다. 그러나 유엔군 측 연락 장교단이 이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신경전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치열한 뭐 자리 다툼을 벌인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유엔군 측이 사실은 나름대로는 동양의 풍습을 좀 공부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엔군이 잽싸게 이제 회담장에 들어가서 그 유엔군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쪽에서 앉은 거죠. 남쪽을 향한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니까 잽싸게 거기 앉은 거죠. 근데 남쪽을 향한 자리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맨날 인문학에서 홀대를 받고 그러는데 역사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문학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국이나 한국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남쪽을 향해 앉는다는 것 그것을 이게 남면이라거든요. 남면 남쪽을 면한다는 네. 의미인데요. 이게 사실 대단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제후 그러니까 황제나 임금이 제후나 신하를 거느리고 앉을 때 위치가 바로 남면이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그 중국 순임금, 그 순임금이 우임금을 후계자로 세우는데 이 우임금이 사실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 제후 중에 한 분인데 그 후계자로 삼고 그다음에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근데 이제 우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질 않고 그 순임금의 아들 상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별로 좋지가 않아 갖고 사실은 순임금이 우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임금이 황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임금의 아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제후들이 모두 이제 우한테 달려가 갖고 제발 황위를 좀 맡아달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우가 황제 즉위를 하고 남쪽을 향해 앉았다. 그래서 천하 신민의 아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사기의 하본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이 천자의 자리를 고사하다가 수락하면서 남쪽을 향해 앉아서 이제 어떤 그 정사를 돌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황제나 왕이 남면하는 걸까요?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라는 이 책을 보면은 임금이 남쪽을 향하는 거는 태양, 양, 음양할 때 양에 답하는 뜻이 있다. 그리고 신하가 북쪽을 향하는 것은 임금에게 답하는 것이다. 임금한테 이렇게 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선시대 이 선비인데 유이춘이라는 분이 서경을 이제 강독을 하면서 선조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물은 햇빛을 받아서 무성하게 됩니다. 임금이 남면하는 까닭도 햇빛을 받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선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긴 쪽이 당연히 남쪽을 향해 앉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역시 그 황제도 그렇고 그 승리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동양의 관습 이런 것을 유엔군 측 연락 장교들이 어떻게 알고 외교전에 썼는지 이런 거 사실 신기할 따름인데 누가 코치를 해줬겠죠. 그럼 공산 측이 한 방 먹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잽싸게 유엔군 측이 이제 남면 작전을 벌였는데 거기 허를 찔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산 측이 슬쩍 도둠술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다과를 내놓는 거죠. 다과, 뭐 보드카, 그다음에 캔디 이런 걸 내놓는 거죠. 근데 다과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하사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임금이 내리는 하사품 혹은 승자가 패자한테 내리는 뭐 자비나 위로 같은 운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유엔군이 그거 먹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갔는지 하여튼 신기하게 이 먹질 않았다 그래요. 거부를 했다고. 아까도 거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했다 그러는데 그날은 어떻게 보면 유엔군이 그 2연승을 거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심리전에서 벌인 건데 사실 그게 이제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면 공산군 측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막에 불과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틀 뒤에 7월 10일 날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1차 본회담이 이제 개성 내봉장이라는 그 옛날에 요정이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열립니다. 유엔군 측이 단단히 준비를 해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대표단
그 연락장교들이 이제 대표단이 이제 각자 작은 손거울을 이제 호주머니 넣었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회담장이 이제 적진이었다 그랬잖아요. 개성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은 햇빛을 이렇게 반사해 갖고 손거울로 해서 유엔군 그 전투기 예. 신호를 보내면 이제 전투기가 또 와서 이제 뭐 싸우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아주 위기를 맞으려고 굉장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유엔군 작전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이제 공산 측이 한 번 졌기 때문에 이틀 전에 그래서 심리전을 굉장히 벌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유엔군 대표가를 태울 지프차가 미군한테 노획한 거였다 그러는데요. 아주 더러운 거라는 거죠. 총을 막 맞고 유리창에 하여튼 총알 자국이 맞고 피 자국까지 막 이랬었던 남아 있었던 그런 거라 그러는데요. 당시에 또 문제는 뭐냐면 유엔군 측이 탔던 지프차에 커다란 백기가 걸려 있었다. 이것이 이제 공산 측 작전에 넘어간 거죠. 백기가 왜요? 이 백기를 거는 게 사실은 원래는 이틀 전에 이 연락장교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 개성이 아까 적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군 측이 안전하게 개성을 왕래할 수 있도록 백기를 달아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안전보장 장치였던 건데 예비에 대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막상 백기가 걸린 유엔군 행렬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복사절 뭐 이렇게 같았다는 거죠. 그 공산 측이 이제 유엔군 대표단을 더러운 지프에 태우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깔끔한 이 군복 제복을 갈아입고 트럭 3대에 나눠 타고 그래서 이제 유엔군 지프를 앞뒤로 호위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말이 호위지 앞뒤로 포위된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북한군 태운 트럭이 개성 시내를 이제 천천히 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트럭 위에서 막 만세 부르고 그런 몸짓을 막 하고 그랬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유엔군 지프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백기를 개항한 채 뭐 뒤를 따르고 그다음에 또 연신 또 카메라 이 셔터를 들이대고 막 누르고 이런 공산군 측 카메라맨 뭐 이런 것들 뭐가 연상되는 거예요, 이게? 항복 사절의 모습. 항복하러 온 대표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면에 공산군 측은 포로를 이끌고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처럼 개성 시내를 뭐 퍼레이드하는 듯한 그런 모습 이런 게 이제 연출된 건데요. 유엔군 측이 이제 이게 뭐 속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뭐 늦었죠. 이번엔 유엔군이 당한 거네요. 그럼 회담장에서는 어땠어요? 예, 이제 뭐 당했지만은 치열한 이제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데 공산군 측이 첫날 이제 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유엔군 대표단을 남쪽 테이블로 싹 안내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면의 자리로 이제 안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남면 자리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자리로 봐갖고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그날은 2연패를 당한 거죠. 나는 이제 유엔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점입가격이네요. 어떤 반격을 했어요? 원래 그 정식 회담이라는 게 서로 이제 기립한 상태에서 신임장을 교환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요 하고 이제 대표단이요 하고 신임장을 교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음으로써 개막이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엔군 대표단장이 터너 조이 중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작전을 씁니다. 뭐냐면 공산군 측한테 유엔군의 신임장 그걸 넘겨줍니다. 그것까지는 뭐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공산군 측 그 수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 북한군 남일 중장이었는데 남일이 공산군 측 신임장을 이제 터너한테 주니까 머뭇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터너가 그걸 딱 봤는데 그 터너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남일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그냥 앉아버린 거죠. 무심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터너가 잽싸게 개의사를 서서 선차로 읽어버렸습니다. 근데 서서 먼저 발언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긴 한데 승자가 먼저 발언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동양의 관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꼼수를 부린 건데요. 터너가 이제 만면의 미소를 띠고 한 방 먹였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날은 또 1승 2패가 된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좀 유치한 것 같은데. 근데 그날의 유치한 싸움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터너가 딱 이겼다 그래갖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공산군 측 대표들이 키가 좀 작았을 거 아니에요. 미군들보다는 아무래도. 근데 싸늘한 표정으로 이제 유엔군 측을 쏟아보는 남일 대표단 내 대표 그 사람을 비롯해서 북한군 대표단 이렇게 보니까 아주 높아 보인 거예요, 키가. 그리고 뭐 다른 공산군 측 대표들도 이렇게 보면 유엔군 대표들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깔고 네. 내려다보는 그런 거였고, 남일은 아주 특히나 이제 등을 한껏 고추 세우고 조의 중장을 아주 내려봤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쓴 거죠, 공산 측이. 뭐냐면 이제 미리 유엔군 대표단 자리에 그 10cm 정도, 4인치라 그러는 건데요. 낮은 의자를 놓은 거죠, 이제. 10cm면 엄청난 차이인데 유엔군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뭐 안 그랬겠죠. 이제 유엔군 대표단 이게 뭔 짓이냐, 의자를 빨리 바꾸라 그러니까 이제 공산군 측이 알았다 그러면서 쿨하게 또 자리를 바꿔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공산군 측 사진 기자들이 보면 남면에 높은 의자에 앉아서 패자를 깔보는 전형적인 사진을 이미 충분히 찍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날은 공산군 측이 3승 1패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의 끝이 아니고 오후에도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오후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회담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유엔군 대표단 눈이 휘둥그레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전 회담 때 테이블 위에다가 이제 유엔키 예. 작은 탁상용으로 이렇게 꽂아놨는데 공산군 측이 어느새 탁상용 북한기를 놔뒀는데 그것이 유엔기보다 3인치 정도나 큰 네. 깃발이었다 그러고 받침대, 깃대, 그다음에 끝장식 이런 것들이 좀 더 다 크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그날은 뭐 하여튼 공산군 측이 굉장히 크게 유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의도는 뻔하죠. 신경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휴전회담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항복회담, 어떻게 보면 유엔군의 항복회담으로 전락시키려 한 거다. 그리고 상대방의 화를 이제 한껏 독금으로 해가지고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제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산군 측의 협상 전략은 원래 장광설, 그러니까 지루하게 오래 발언하는 것 이런 거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리찌웨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이게 회담 개막이 앞서서 이제 대표단한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 공산군 측이 분명히 아주 장황한 선전 연설을 자주 할 것이다. 네. 그거를 인내심 있게 참고 견뎌야지. 뭐 그리고 이 때때로 못 들은 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양에서는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지면 안 된다. 네. 그래도 피할 곳,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동양으로서는 미덕이다. 동양의 풍속에.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알고 가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 또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에 몰지 말라는 것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회담이 막상 시작되니까 공산군 측이 이제 다양한 심리전 아주 벌였다는 건데 유엔군 측이 좀 흔들렸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 대표단 가운데 이제 알레이 버크라는 해군 소장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버럭 장군이었다 그랬어요. 성격이 불같아갖고 예. 조금만 이렇게 누르면은 그냥 버럭하고 뭐 화를 내고 막 그런 성격이었는데 공산군 측이 그런 성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서 계속 약을 올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옆에 있었던 이 조이 이 중장 대표단장이 버크한테 참아라 이게 귓속말하고 막 신경 쓰지 마라 무시해버려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휴전회담이 금방 난관에 봉착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치한 게임이지만 질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군 측은 그 당시 장점이 뭐였냐면 휴전선의 경계가 어디냐.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전 그러니까 38도선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해방 이후에 걷던 그런 38도선 분단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38도선이 휴전선이다. 거기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이 또 낸 건 게 뭐냐면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38도선도로 가라. 무슨 전쟁이 여행이냐. 네. 부대는 관광객이 아니다. 휴전이 성립되고 나서도 그 자리에 부대를 둔다? 그거는 그 의도는 뻔하다. 조선의 뭐 아름다운 경치를 니네들가 보려고 그 부대를 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엔군은 물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어불성설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유엔군은 멀고 뭐 소련군이나 뭐 중국군은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엔군이 물러나면 뭔 일을 저질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또 공산 측이 38도선을 4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38도선은 휴전선으로는 적합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유엔군이 뭐라 그랬냐면 휴전회담 당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1951년 7월 네. 전선보다 최소한 30에서 50km는 더 북쪽으로 가서
휴전선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군사 지도를 이제 공산군 측에 제시를 합니다. 근데 당시 전투가 벌어지는 곳보다 훨씬 북쪽으로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긋는다. 이거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유엔군이 그 공군으로 보면은 한바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북한군이 이제 이 공산군 측이 공군이 별거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공권을 다 장악을 한 거죠. 해군도 사실은 전 연안의 제해권을 유엔군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순간에 휴전을 해버리게 되면 유엔군은 오히려 공군, 해군력 그런 거 제한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갖고 놀다가 그 손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휴전하게 되면 공산 측이 휴전한 덕분에 유엔군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측이 지상에서 마땅히 더 양보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 유엔군은 육군,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력의 우세까지 포함해서 협상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논리가 그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을 패전시켰는데 한 사람의 미군이 일본 본토에 갔냐 안 갔다. 네. 폭탄 터트리고 뭐 이래갖고 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가만 보면 그 말도 맞긴 맞잖아요.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공산 측이 물론 일축했을 거겠죠. 예, 근데 공산 측 논리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군이 일본을 패망을 시켰다 그러는데 일본을 패망시킨 거는 미군뿐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의 투쟁, 네. 그다음에 중국인의 인민전쟁,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소련의 저항 아니었냐. 소련이 그 참전을 안 했으면은 미군은 3년 동안이나 계속 패전을 거듭했다. 네.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부인하려 그러냐. 그 단순히 미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게 아니다. 그 조선, 중국 백성들 저항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련의 저항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이 날씨가 뭐 엄청 그 후덥지근했다 그러는데요. 네. 이 뭐 하여튼 8월 10일 날 겨우 이제 20차 회담이 벌어지는데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기이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이한 일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그 20차 회담 재개가 되면서 그 유엔군 측 수석 대표가 조이중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조이중이 선수를 칩니다. 앞으로 38도선을 휴전선으로 협의하라는 토의는 이미 끝났다. 네. 이제부터는 현 전선을 휴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 이것만 협의해야 된다. 우린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최후 통첩인데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뭐 이렇게 해군력, 공군력 해갖고 뭐 20, 30km, 50km 이렇게 더 북쪽으로는 안 가겠다. 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의 전선에서 휴전선을 긋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산 측 반응 어땠어요? 이때 이제 공산 측이 그 전법을 하나 쓰는 게 이제 침묵 작전이라는 걸 씁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석 대표가 남일이라고 했잖아요. 남일. 네. 입술을 꽉 깨물고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공산 측 대표들도 부동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유엔군 측을 쏘아보게 되는 거죠. 네. 조이 뭐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유엔군 측도 질세라 이제 공산 측하고 눈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눈싸움이요? 예. 뭐 그런 회담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눈싸움이었다 그러는데 회담장에는 살벌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보면 째려보기죠. 그 째려보기가 무려 2시간 11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아이고. 그 사이에 이제 딱 한 번 움직였다는 거죠. 어떤 움직임이요? 이 북한군 그 이 부대표인데요. 그 이상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그 소련으로 망명을 해갖고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제 그 북한을 뭐 이렇게 그 비난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나중에 네. 그 이 부대표 이상조가 한국어로 남일 수석 대표한테 보여준 조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큰 글씨로 워낙 썼기 때문에 다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국주의자들의 심부름꾼은 상갓집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상갓집 개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맨날 그 상갓집 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 잃고 쫓겨나고 뭐 홀로 생활할 능력도 없는 기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네. 그런 아주 개의 신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 측이 유엔군을 상갓집 개라고 슬슬 자극을 했다는 거죠. 째려보기 이제 눈싸움 와중에. 유엔군은 당황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이 중장이 나중에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장광설을 좋아하는 그들이 설마 눈싸움으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오직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고 여러 시간을 즐기는 풍습은 없다. 서양인들한테는. 눈을 부릅뜨고 한 군데만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노릇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수레를 합니다.
그럼 결국 유엔군이 못 견뎠겠네요. 2시간 11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조이 중장이 심호흡을 내쉰 다음에 피곤해진 눈을 부비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자. 그러니까 휴전 실현의 구체적 협의에 나서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공산 측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일이 딱 3단어로 그랬다 그래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끊어버렸다 그럽니다. 아이고. 싹둑했다 그러고요. 네. 협상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휴전협정 맺는데 2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51년 11월, 12월에는 거의 성사가 됐는데도 막판에 이제 뭐 몇 가지 문제가 또 걸려 있어 갖고 또 이제 좌절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회담 협정 맺는데 2년 가까이 걸리는데 회담 장소도 이제 판문점으로 옮기고 네. 이후에 판문점에서 159회 회담이 벌어지고 공식 회의만 575회. 네. 그다음에 그 주고받은 말 단어가 1,800만 단어 이렇게 뭐 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휴전협정에 이제 서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한이겠죠. 당사자니까. 네. 우리 측 전사에 따르면은 한국군이 31만 명, 그다음에 북한군이 60에서 80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제 문제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전쟁에 또 뛰어들었잖아요. 네. 18개국 젊은이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피가 얼마입니까? 이억만리 와갖고 숨졌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 유엔군이 16만 명 정도 됐다 그러고요. 중국군은 뭐 말로는 9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전쟁의 양상이 희한하게 돌아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전쟁 전 기간이 1127일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중에 764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기간의 3분의 2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 휴전선 부근. 그러니까 종심 20km니까 왔다리 갔다 하면 네. 20km 내외의 전선 고지에서 주로 치르는 희한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장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비무장지대 일원이게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왔다 갔다 20km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영화 고지전은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지쟁탈전 위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이기려고 한 전투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국지적인 고지쟁탈전이죠. 예. 그것이 전쟁 전 기간의 3분의 2를 소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봐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종심은 20k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투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일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병들한테 화약 냄새를 전쟁이라는 거니까 화약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전투력을 그냥 유지하려는 네. 차원. 그리고 네가 치니까 나도 친다라는 어떤 그런 보복전. 그런 네. 양상으로 치러진 거죠. 영화 장면이 언뜻 네, 기억나는데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희생들이 많았던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희생 당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리고 네. 뭐 당연히 의미는 있었겠지만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뭐 그 사이에 양측 사상자가 늘어갔는데 예컨대 미군 같은 경우는 휴전회담 와중에 6만 명 정도가 뭐 이렇게 죽거나 뭐 다치거나 그랬다 그러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전투의 결과가 뭐예요? 뭐 예상을 했겠지만 휴전회담 와중에 이제 고지전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뭐 피해 능선 전투, 백마거지 전투, 네. 그다음에 저격 능선 전투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살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전사를 쓴 사람들이 한결같이 논평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마거지 전투는 지상전의 꽃이라는 극찬을 들었다. 그러나 이 작은 고지 하나를 두고 네. 그 많은 인명과 물자를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혈전을 벌여야 했을 가치가 있었는가. 손실에 비해서 전술적 가치가 정과에 비해서 네. 전술 가치가 너무 적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보잘것없는 이 둥근 언덕 3개를 차지하려고 그게 피해 능선이거든요. 네네. 4천 명이 넘는 아군 병사들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저격 능선 같은 경우는 적의 전초 하나를 탈취하려고 그렇게 많은 인명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작전을 펼쳐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다 휴전협상이 늦어짐에 따라 생긴 희생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회담장에서 유치한 오기, 말싸움, 자존심 싸움 이렇게 벌어진 거죠. 눈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생긴 일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이고 이 뭐 맨날 얘기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역사
너무 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어려운 세대를 너무 끔찍한 세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또 무슨 뭐 또 다른 나라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또 뭡니까? 괜히 남의 나라 와갖고 또 죽고 다치고 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희생이 되고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제 어떻게 보면 전공이 비무장지대 쪽이어갖고 맞습니다. 예, 그 뭐 비무장지대 그 당시에 전쟁 네. 중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이 지하 만리장성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한데 이게 나중에 뭐 한 10월쯤이나 한번 그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